우리가 현대의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합이죠. 그의 위대한 발견은 과연 어떤 세상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책과 함께 과학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 중세라는 시대의 지적 세계로 한번 차분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하비의 발견이 세상에 던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문장처럼 그의 업적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나 더 알아낸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그 순간처럼 완전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짙은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가 헤쳐나와야만 했던 그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하비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던 그의 길 앞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자, 본격적인 시간 여행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윌리엄 하비의 발견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 무게를 한번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의학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인류가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의 발견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그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생리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떤 역사가들은요, 하비의 발견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비견하곤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뉴턴이 저 하늘의 별과 행성, 즉 대우주의 비밀을 밝혔다면 하비는 바로 우리 몸,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비밀을 풀어냈다는 거죠. 그 과학사적 중요성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까지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명적인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비 이전 시대, 즉 중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오해 하나를 걷어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곤 하죠. 그 이름처럼 모든 지적인 호기심은 사라지고 과학적인 탐구는 멈춰버린 오직 맹목적인 신앙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그런 침체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중세는 암흑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시대를 위해 밭을 가는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동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올리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쌓아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 탐험가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고된 작업이 있었기에 훗날 과학혁명을 위한 땅이 비옥하게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면서 왜 그들의 과학은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요? 이 책은 그들의 실패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의 조건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애초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밀한 실험을 할 도구도 없었고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학 지식도 없었죠. 심지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학문적인 분위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탐험가처럼 열정은 넘쳐났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정확한 지도나 나침반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하고 초월적인 사상체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대성당에 비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의 영감을 받아 지어진 아주 웅장하고 완벽한 대성당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다고 말이죠. 이 대성당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사회의 질서를 제공하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설계는 신이 직접 만들었기에 감히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세계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성당의 기둥이 튼튼한지, 기초는 제대로 놓였는지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미 완성된 이 신성한 구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지 설명하고
그 벽을 더욱 화려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며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당의 가장 큰 위협은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에서 혹시 이 기둥이 약한 건 아닐까? 라고 속삭이는 이단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둥 하나에 대한 작은 의심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세의 거대한 지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대성당의 설계도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수호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이 건물이 안전한 걸까? 하면서 망치를 들고 기초를 두드려보기 시작한 새로운 건축가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럼 하비 같은 새로운 과학자들이 맞서야 했던 이 거대한 대성당, 그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거대한 적수는 바로 시대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일종의 운영체제,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교회는 혼란에 빠진 서유럽을 구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유일한 중심축이었던 거죠. 교회의 힘은 단순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모든 면을 파고드는 세 겹의 갑옷과도 같았어요. 장엄한 의식으로 우리의 눈과 귀, 즉 감각을 사로잡았고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교리로 인간의 지성에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헌신과 믿음을 통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길을 막아선 두 번째 거대한 적수는 바로 권위였습니다. 이 대성당 안에서 진리란 새로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발견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리는 아주 오래전 위대한 현자들이 남긴 책 속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그것을 물려받고 잘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진리는 더 이상 발전하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히 고정된 것이라고 빚었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직접 실험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주제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했는가 또는 갈레누스의 말과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위대한 권위자의 말이 곧 진리를 재는 저울이었던 셈이죠.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조금 기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오래된 책에 적힌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는데 모든 지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진리는 자연이 아닌 책 속에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의학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작은 우주, 소우주이므로 저 하늘의 우주, 대우주의 원리와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식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상상력이 실제 인체를 해부해서 얻은 지식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과 권위라는 거대한 대성당을 가장 깊은 곳에서 떠받치고 있던 철학적 기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란 과연 무엇인가를 둘러싼 중세시대 가장 치열했던 지적 전쟁, 즉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이었습니다. 실제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의자가 있죠. 실제론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각각의 의자들과는 별개로 의자라는 완벽한 아이디어 혹은 의자의 본질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성이라는 보편적인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에 유명론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의자라는 보편적인 개념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무로 만든 이 의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 의자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사물들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의자라는 건 우리가 그냥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자의 본질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지만 이건 결코 한가한 철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세계 전체, 특히 교회의 운명이 바로 이 철학 논쟁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바로 이 실제론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개별적인 위격이 신성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라고 설명됩니다.
만약 유명론자들처럼 보편적 실체가 그저 이름뿐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실제로는 교회에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수세기 동안 사상가들을 괴롭혔던 아주 심오한 신학적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론을 따르자니 아주 위험한 두 개의 낭떠러지 사이에 서게 된 셈입니다. 한쪽은 예정론이라는 낭떠러지예요. 만물의 본질이 신보다 먼저 존재한다면 신조차도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창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한쪽은 범신론이라는 낭떠러지입니다. 만물의 본질이 각각의 사물 안에만 존재한다면 신이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는 뜻이 되어버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모호해지죠. 교회는 이 두 이단 사이에서 수백 년간 아슬아슬한 지적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사물의 형태를 부여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마치 도공이 생명 없는 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듯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무엇의 정체에 대한 이 오래된 고민은 과학의 시대가 열린 후에도 하비와 같은 사상가들의 발목을 계속 잡았습니다. 실제로 하비 자신도 혈액이 순환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할 때 결국 피 속에 깃든 영혼은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식의 중세적인 관념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비가 마주했던 지적 세계의 거대한 모순이자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남긴 빛나는 유산이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단단하고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직접 동물을 해부하며 책이 아니라 자연을 보라고 외쳤던 위대한 실험가 갈레노스. 그의 이름이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새로운 실험과 관찰을 가로막는 가장 완고한 교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비가 맞서 싸워야 했던 과거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T. 클리포드 월벗의 과학과 중세사상입니다. 이 책은요, 현대과학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서양의 지적인 세계를 꽉 쥐고 있던 생각의 틀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직접 보고 실험해서 확인한다는 게. 그런데 그런 방법 자체가 없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거대한 지적 장벽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발견이 어떻게 그 모든 걸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의학자였던 다랑베르 박사의 이 외침 어떠세요?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게 당시 얼마나 혁명적인 충격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죠. 마치 성경의 창세기 한 장면 같잖아요. 그의 발견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 지적인 혼돈, 그 카오스에 마침표를 찍고 명확한 빛을 던져주었다는 엄청난 찬사입니다. 하비의 발견은 그냥 심장은 펌프구나 하는 생리학적 사실 하나를 밝혀낸 걸 넘어서요. 하나의 낡은 세계관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랑베르 박사가 말했던 그 혼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윌리엄 하비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그 지적인 혼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비라는 해결책에서 출발해서 그가 맞서 싸워야 했던 거대한 문제, 즉 중세의 생각을 꽁꽁 올가매고 있던 그 장벽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생각을 가로막았던 세 가지의 거대한 장애물, 그중 첫 번째 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권위의 폭정입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현인들을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말이 절대적이고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원천 그 자체로 군림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 거인은 수백 년 동안 지식 탐구의 방향을 오로지 과거의 체간으로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직접 보려는 다른 모든 가능성의 싹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와 중세 시대가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은요, 그 출별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이야기처럼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건 자연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였어요. 물론 그들의 방법이 지금 보면 완벽하진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시선은 자연 그 자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리는 이미 과거의 위대한 책들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인간의 역할은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기존의 교리와 잘 맞추는 거였죠. 새로운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진리와의 일치가 지성의 최고 목표였던 겁니다. 관찰보다는 권위가, 발견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의 그 절대적인 권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시에 지적인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 5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던 카톨릭 신앙의 교리. 둘째는 플라톤의 수많은 책 중에서 유일하게 라틴어로 전해져서 우주관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었던 티마이오스. 셋째는 그리스 원본은 사라지고 아랍 세계를 거치면서 재해석된 갈레노스의 의학. 넷째는 자연을 관찰했던 경험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3단 논법을 만든 논리학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질서의 근간이 된 로마법의 권위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에게 진리탐구란 자연이라는 살아있는 책을 직접 읽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5권의 낡은 책들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서양의 우주관과 인체관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책이 플라톤의 여러 저서 중에서도 가장 공상적이고 비과학적인 티마이어스였다는 점입니다. 서방 세계의 그리스 원전이 거의 다 사라졌던 시절 칼키디우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책 한 권이 우주와 생명에 대한 거의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 됐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작은 우주가 별들의 움직임 같은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 책의 신비로운 개념은요, 이후 수세기 동안 생리학과 의학의 발전에 아주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발견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인 권위가 외부의 책에 기댄 장애물이었다면 두 번째 거인은 인간의 정신 내부를 파고든 훨씬 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장애물입니다. 바로 실제론의 미궁이죠. 이것은 진정한 실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철학 논쟁이었는데요. 중세 지성인들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았던 문제였습니다. 12세기의 학자 솔즈베리의 존이 남긴 이 말은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의 이 철학적인 논쟁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격렬한 문제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몇몇 철학자들끼리 방 안에서 벌이는 탁상공론이 아니었어요.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논쟁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보다 더 큰 열정이 이 추상적인 철학 질문에 쏟아졌던 겁니다. 그렇게나 격렬했던 논쟁의 중심, 실제론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요, 인간성이나 백색 같은 보편적인 개념이 우리 눈앞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보다 더 진짜라고 믿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이전에 인간성이라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어떤 형상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개별 사물들은 단지 그 완벽한 형상을 불완전하게 따라하거나 구현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조각가의 작업실에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만들고 싶은 조각상의 완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 조각상이라는 아이디어는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각가의 머릿속에만 있는 덧없는 생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론자와 그 반대편에 섰던 유명론자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실제론자는 그렇다고 확신에 차서 대답하죠. 그들에게 조각상이라는 보편적이고 완벽한 형상은 대리석이라는 물질과는 상관없이 이미 실제합니다. 조각가는 그냥 이미 존재하는 그 형상을 물질에 강제로 입히는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명론자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짜로 존재하는 건 오직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조각상, 저 조각상 같은 개별적인 사물들 뿐입니다. 조각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개별적인 사물들을 묶어서 부르는 편리한 이름, 라틴어로 플라투스 보키스, 즉 목소리의 숨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철학적인 입장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세 세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교회의 입장에서 실제로는 교리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고 설명하려면 각각의 인간을 초월하는 인류라는 보편적인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체 자체가 타락했다고 주장해야만 했거든요. 실제론이 없으면 원죄 교리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학에게 실제로는 치명적인 족쇄였습니다. 과학의 출발점은 눈앞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관심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찰하는 대신에 나무라는 보편적인 이데아를 탐구하게 만든 거죠. 이건 경험과학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실조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형상과 진료의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중세시대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형상은 도공의 머릿속에 있는 항아리의 아이디어나 설계도 같은 거고요. 진료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아직 아무 형태가 없는 진흙덩어리 같은 겁니다. 중세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 즉 보이지 않는 형상이 어떻게 수동적인 진료에 작용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곧 세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진료라는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심지어 과학혁명의 문을 연 윌리엄 하비에게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비는 혈액을 그냥 물질적인 액체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혈액이라는 진료 안에 그것을 생명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형상, 즉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혈액을 천상의 본질이자 하늘의 도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역시 혈액이라는 물질 안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더 우월한 형상을 찾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아무리 위대한 선구자라고 해도 자신이 속한 시대의 지적인 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형상 중심의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운동의 연쇄라는 개념은 이 땅의 모든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대한 위계 질서예요. 모든 운동의 시작점에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 부동의 원동자, 바로 신이 있습니다. 신의 이 완벽한 운동은 천상의 신적인 존재들을 거치고 별들을 거쳐서 마침내 지상세계로 전파되고요. 최종적으로 동물의 체온과 같은 모든 생명 활동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즉, 생명의 동력은 물질 내부에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신성한 원천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공급된다고 믿었던 거죠. 자, 이제 중세 사상을 지배했던 마지막 거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이면서도 영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육체에 대한 경멸입니다. 물질 세계와 인간의 몸 그 자체를 고귀한 정신에 비해서 열등하고 심지어는 비천하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아주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성 안셀무스의 이 말은 당시의 하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철학적인 접근법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진리의 원천은 신이고 따라서 모든 탐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자연과 사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 세계를 관찰해서는 결코 완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인 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이건 자연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상향식 방법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이었죠. 이런 육체에 대한 경멸은 동방에서 들어온 금욕주의 사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 세계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고 이 감옥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을 영적인 수행의 목표로 삼았죠. 몸은 연구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억누르고 벗어나야 할 굴레였습니다. 이 극단적인 이원론은 의학의 발전에 특히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렇게나 청결한 목욕 문화를 자랑했던 로마의 후예들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위생을 아주 경시하는 문화로 변모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몸을 돌보고 가꾸는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저급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현대과학과 중세의 사고방식은 문제에 접근하는 순서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현대과학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물리법칙으로 먼저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화학의 원리를, 그리고 더 복잡한 현상에는 생물학의 개념을 동원하죠.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설명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합니다. 반면 중세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현상의 원인을 가장 높은 범주, 그러니까 초월적인 원인이나 신의 의지, 영적인 본질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하향식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한 경멸이 의학에 남긴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내과와 외과의 완전한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내과 의사는 몸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라틴어로 된 책과 이론을 공부한 철학자였고 환자를 멀리서 보면서 병의 추상적인 본질에 대해 논하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실제로 몸을 만지고 상처를 꿰매고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는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라 이발사나 다름없는 아주 비천한 기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다루는 정신노동과 손으로 일하는 육체노동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면서 의학의 발전은 수세기 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시 상황을 아주 아프지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철학과 궤변에 빠져 있던 주류 의학이 그 기나긴 암흑기를 헤매는 동안 경험에 기반을 둔 실증 의학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준 것은 바로 그렇게 천대받던 분야들이었습니다. 직접 몸을 관찰하고 손으로 다루는 해부학과 외과학이야말로 중세라는 거대한 지적인 심연을 건너서 합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뗏목이었던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시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권위, 실제론, 그리고 육체에 대한 경멸. 이 세 장벽들이 각각으로도 강력했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들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했던 세 명의 거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째, 모든 질문의 답은 자연이 아니라 오래된 책 안에 있다고 믿게 만든 권위의 폭정. 둘째, 탐구의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추상적인 형상으로 돌려버린 실제론의 미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의 몸을 직접 탐구하는 것 자체를 비천하게 여기게 만든 육체에 대한 경멸. 이 세 거인이 서로를 떠받치면서 수백 년 동안 지성의 세계를 가두는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텍스트의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철학은 보이지 않는 관념을 좇으며 육체에 대한 탐구는 천대받던 세상. 이토록 거대하고 견고한 장벽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대체 어떻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정신이 싹틀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 과학과 중세사상은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상은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근대 과학의 문을 연 선구자들이 과연 어떤 거대한 생각의 벽과 싸워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발견이 왜 그토록 unprecedented, 그렇게 위대한 혁명이라고 불리는지를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중세라는 시대를 단단히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사상의 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각의 틀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인 탐구 방식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했거든요. 윌리엄 하비 같은 위대한 과학자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시대 정신과 맞서 싸워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진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개별적인 사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사물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보편적이고 완벽한 아이디어 혹은 본질이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말 한 마리 한 마리보다 말이라는 완벽한 개념 그 자체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실험하는 것보다는요, 머릿속으로 그 완벽한 원리를 사유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중세 철학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는가를 둘러싼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수백 년 동안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학자였던 솔즈베리의 조는 이 논쟁이 카이사르의 정복전쟁보다도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어떤 완벽한 개념, 인간성이라는 본질이 먼저 존재해서 그 결과로 개개인의 사람들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가 그 비슷한 존재들을 편의상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중세의 세계관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개별적인 사물들은 저 너머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본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세상 어딘가에 완벽한 하양이라는 본질, 즉 이데아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종이나 하얀 옷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지식, 즉 진리는 눈앞의 불완전한 사물들을 관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 완벽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로스켈리너스와 같은 유명론자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실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감각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개별적인 사물들 뿐이라고 말했죠. 인간성이나 백색성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한데 묶어 부르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낸 이름, 그야말로 목소리의 숨결, 플래티스 보이시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론자에게는 집이라는 완벽한 설계도 자체가 진짜 현실이지만 유명론자에게는 우리 눈앞에 지어진 이 집, 저 집, 그 개별적인 집들만이 진짜 현실인 셈이죠. 따라서 지식을 얻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머릿속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유명론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서부터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어려운 철학 논쟁을 넘어서 중세사회의 기둥이었던 교회의 권위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지탱하는 철학적 기둥이었어요.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신성이라는 보편적인 실체를 인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유명론처럼 개별자만 실제한다고 보면 세 분의 신이 되어버리니까요. 아담의 원죄가 모든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인간들을 초월하는 인류라는 하나의 실제가 통째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만 성립이 가능했죠. 유명론자들처럼 개개인만 존재한다고 보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물려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또한 단순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한 실체라고 주장했고요.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 역시 눈에 보이는 물질 너머의 실체가 변한다는 실제론에 굳건히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편자에 대한 이런 추상적인 논쟁이 어떻게 사물은 왜 움직이는가?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중세사상가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흙덩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든 사물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아무런 형태도 생명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재료, 바로 진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수동적인 진료에 형태와 생명, 그리고 움직임을 불어넣는 능동적인 힘, 바로 형상 또는 정신이죠. 마치 도공의 생각이 흙덩이라는 진료를 도자기라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신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키우고 온몸의 마디마디에 스며든 마음이 이 거대한 우주 덩어리를 움직이며 그 거대한 몸과 섞인다. 이 구절은 당시의 세계관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어서 모든 것의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은 명확하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상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벽하고 영원불변하는 천상의 세계였죠. 그리고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성한 별들의 완벽하고 영원한 움직임이 일종의 에너지가 되어서 겹겹이 쌓인 하늘의 층을 거쳐 마침내 지상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운동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고대의 세계관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심지어 생물학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한 인물의 마음속에까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 윌리엄 하비가 직접 남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피가 왜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을 도는지,
그 궁극적인 원동력을 설명하면서 기계적인 펌프의 힘이 아니라 신비로운 천상의 힘을 끌어왔습니다. 그는 피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별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밀한 관찰과 실험의 대가였던 그조차도 운동의 최종적인 원인은 저 하늘의 별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비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피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왜 순환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내려온 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분명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여전히 그의 한 발은 낡은 세계의 생각 속에 굳건히 딛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째서 하비처럼 위대한 지성들조차 운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천상의 힘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장벽,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낮춰보는 지적인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이상으로 삼았던 중세 교회는 우리가 탐구하는 지식에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신과 영원불변의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과 철학이 있었죠. 그 아래에 인간 사회의 질서를 다루는 윤리학이나 정치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자연세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하는 기술 같은 것들은 학문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그런 천한 일에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편견은 생각보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보일조차도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자네처럼 똑똑하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저급하고 기계적인 화학 실험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나 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당시 지식인 사회가 손으로 하는 실험과 육체노동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하는 일을 천시하는 풍조는 특히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학이라는 하나의 기술 안에 깊고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대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당시 의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들은 마치 아주 높은 탑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환자를 대한다. 그리고 거미가 제 뱃속에서 끈적한 거미줄을 뽑아내듯 오직 자기 머릿속에서만 궤변적인 이론들을 끝없이 뽑아낸다. 그들은 아픈 환자의 몸을 직접 살피고 만져보기보다 고대의 철학책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의학계는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책상에 앉아서 고대의 문안을 읽고 철학을 논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학자였죠. 다른 한쪽에는 손으로 직접 환자의 몸을 만지고 칼로 째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 즉 육체 노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영혼이나 체액의 균형 같은 추상적인 것을 고민할 때 외과 의사는 뼈와 근육 그리고 피 흘리는 상처라는 구체적이고 지저분한 현실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깊은 단절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완전한 분리는 수백 년 동안 의학의 발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의사들이 뜬구름 잡는 이론에 빠져 있는 동안 현대 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해부학은 외과 의사들이나 하는 천한 기술로 취급받으며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외과 분야에서 아무리 놀라운 수술법이나 발견이 이루어져도 학자연하는 의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관찰과 경험에 기반을 둔 진짜 의학은 해부학이라는 아주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해서 수백 년간 쌓인 교리와 편견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힘겹게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비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과학의 대륙에 겨우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하비의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둘로 쪼개져 있던 의학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킨 위대한 사건이었고 저 높은 탑 위에 있던 이론가들을 땅의 현실로 끌어내린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잠시 멈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나 명백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실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편견과 보이지 않는 관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지적 세계가 아주 단단한 교리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던 모습을 함께 봤었죠. 하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라도 아주 미세한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확립된 권위의 무게 아래에서도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정신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균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새로운 생각의 방식, 그 첫 번째 빛이 어떻게 어둠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어정에서도 클리퍼드 올벗의 책 과학과 중세 사상이 우리의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 책은 현대 생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하비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그의 등장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적인 투쟁과 변화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말이죠. 이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우리가 탐구하려는 시대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신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진리를 향한 인간의 고귀한 열망, 또 이성적인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영혼이란 건 교리와 권위에 억눌려서 자유로운 생각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중세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 문장은 아무리 지적으로 억압받고 독단적인 믿음이 강요되는 시대라고 해도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이성의 미층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끈질긴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 밑에서도 봄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힘을 꾹꾹 응축하고 있는 씨앗처럼 말이죠.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올 힘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당시 중세 세계를 미묘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한 두 가지의 거대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 외부에서 아주 격렬하게 불어닥친 폭력적인 힘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유럽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정말 왕성하게 싹튼 지적인 힘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낡은 세계에 회복이 불가능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군사 원정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역설적인 결과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요, 내부의 끊임없는 분쟁과 폭력으로 정말 들끓고 있었는데 십자군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생기면서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유럽 바깥, 즉 아시아를 향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유럽 대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잠시 동안의 평온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됐어요. 바로 그 숨돌림품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회적, 지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유럽인들의 그 좁았던 시야를 강제로 넓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문명, 특히 당시 학문과 문화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슬람 세계와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발전된 의학, 수학, 천문학을 접하면서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또 모든 지식과 권위는 교회로 통했죠. 거대한 대성당은 신앙의 중심지이자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성당들의 그림자 밑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새로운 건축물들이 유럽 전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의 추구에만 온전히 바쳐진 공간,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열된 도시들 이름 좀 보세요. 나폴리, 볼로냐에서부터 파리, 옥스퍼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도시들에서 대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식과 토론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를 넘어섰어요. 유럽 전역에서 지식에 목마른 수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논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뭐랄까 거대한 지적 용광로가 되었던 거죠. 당시 파리에서는 지식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행렬이 마티랭 수도원에서 생드니 교회까지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지적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권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 대학의 부상이 얼마나 거대한 흐름이었는지는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수도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비남, 경건함, 그리고 대중설교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도미니코회와 프란체스코회조차도 이 거대한 지적 흐름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대학의 세속적인 학문과 경쟁하면서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대학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수직을 맡고 논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시 대학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가진 지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기존의 종교적인 권위와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력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됐고 지식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지식,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지혜는 서유럽의 온전한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건 맑고 투명한 샘물처럼 흘러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과 여러 문명을 거치면서 길고 왜곡된 경로를 따라 전달된 마치 산산조각난 거울 조각들에 비친 희미한 형상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중세 과학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쌓아 올렸던 그 찬란한 지적 유산은 서유럽에서 거의 명맥이 끊겨버렸어요. 위대한 저작들은 불타 없어지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라틴어 세계에서는 그 존재조차 잊혔습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파편적인 기억만 남은 상태에서 중세의 학자들은 마치 고고학자처럼 필사적으로 잃어버린 지식의 조각들을 찾아 맞춰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당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고 또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텍스트가 거쳐온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건 마치 여러 세대와 문명에 걸친 거대한 말 전달 게임 같았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어로 쓴 원문은 먼저 동방의 시리아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후에 이슬람 세계의 학자들이 이걸 다시 아랍어로 번역하죠.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었어요. 원문에 자신들의 깊이 있는 해설과 주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아랍어 텍스트는 다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번역되고 마침내 이 히브리어 버전이 서유럽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게 된 겁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번역자의 해석이 끼어들고 의미의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3세기 파리나 옥스퍼드의 그 위대한 학자들조차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직접 읽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읽고 있던 건 원본 그리스어 텍스트를 시리아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아랍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아랍 최고의 지성이 심오한 주석을 붙인 걸 또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한 다음 최종적으로 라틴어로 옮겨놓은 버전이었던 셈이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생하고 명료한 목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벽에 여러 번 부딪혀서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진 메아리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식 전달 과정은 중세 지성계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원본 텍스트는 여러 겹의 주석과 해설 더미에 완전히 퍼묻혀버렸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문보다 이븐 루시드 같은 아랍 주석가의 해석이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목표가 자연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둘째, 우연히 번역되어서 전해진 텍스트가 학문의 방향을 결정해버렸습니다. 플라톤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가장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우주 창조론을 다룬 티마이오스가 라틴 세계에 유일하게 알려지면서 무려 500년 동안 서양의 우주론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자연관찰 기록이나 생물학 저작들은 거의 전해지지 않았고 그의 강력한 논리학 저작들만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죠. 그 결과 중세의 과학은 출발부터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과 논리적인 추론에 갇혀버릴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논리와 권위, 그리고 텍스트 해석이 지배하던 세계에 전혀 다른 길을 외친 한 명의 인물이 호련히 등장합니다. 그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낡은 책더미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 속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비극적으로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던 선지자 로저 베이컨의 이야기입니다. 13세기 프란체스코의 수사였던 로저 베이컨이 남긴 이 말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학문의 근간이었던 논증, 즉 논리적인 추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논증은 우리를 설득시킬 수는 있지만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은 오직 경험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꿰뚫어 본 거죠.
당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베이컨은 무지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정구슬의 빛을 통과시켜보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의 지적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기존의 스콜라 철학 방식은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성서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제시하는 보편적 원리에서 시작해서 논리라는 도구를 사용해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이었죠. 반면에 베이컨이 제시한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바텀업,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개별적인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줄 궁극적인 안내자는 바로 실험이라고 선언했죠. 이것이야말로 훗날 과학혁명을 이끌게 될 현대과학의 정신, 즉 귀납적 방법론의 위대한 씨앗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로저 베이컨을 서양 최초의 진정한 자연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란 손상되고 왜곡된 텍스트의 권위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자유로운 이성을 실험이라는 나침반으로 인도할 때만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대를 앞서서 아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과 자유로운 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이 어떻게 기존의 절대적인 신앙 체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감히 던질 수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과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안다고 믿는 건 정말로 아는 것일까? 이 질문은 새로운 절박함을 띠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이건 우리가 중세적 회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지적 흐름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표는 당시에 존재했던 복잡한 회의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생산적인 형태는 아벨라르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경건한 탐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탐구가 시작된다고 본 거죠. 이건 믿음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을 이성적으로 이해된 신앙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성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냉소주의로 흐르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나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오직 신비적인 체험이나 순수한 신앙으로 도피하려는 흐름도 같이 존재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회의주의가 현대적인 의미의 무신론이나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신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탐구나 이성의 과정 없이 진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노골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왜? 라고 묻는 걸 금지하는 지적인 분위기에 대한 조심스럽고 논쟁적인 불만족에 가까웠던 거죠. 왜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하는가? 신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찬미할 수는 없는가? 바로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넓어지면서 모든 지식과 미덕이 단 하나의 체계, 즉 기독교 교회 안에만 있다고 주장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접한 이슬람 세계의 눈부신 학문적 성취는 지혜가 교회 바깥에도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 황제 같은 통치자는 기독교 세계의 눈에는 이단학처럼 보일 정도로 아랍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궁정은 다양한 사상에 교류하는 자유로운 지적 중심지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침식되기 시작했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결속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거세게 밀려오는 탐구와 의심의 물결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될 수는 없었겠죠. 자신들의 권위와 기존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 교회와 세속 군주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수세기에 걸쳐서 명확하고 또 점점 더 강화되는 지적 억압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망한 탐구의 새벽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정말 가혹한 반격에 부딪힌 거죠. 흥미로운 건 그 시작이 이슬람 세계였다는 겁니다. 한때 찬란했던 아랍의 지성계에서 철학이 이단으로 몰리면서 책들이 불태워졌고 이 억압의 바람은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한때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존경받던 위대한 주석가
아베로에스의 이름은 이제 저주받은 이교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권위는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평신도가 성서나 학문을 가르치는 행위를 파몬이라는 극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라나다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인류의 지적 자산인 8만 권의 아랍 서적이 단 한 사람의 명령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지식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로저 베이컨과 같은 선구자들이 열고자 했던 이성과 과학에 이른 개화, 이 최초의 르네상스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위대했지만 그걸 뒷받침할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론이나 엄격한 검증의 전통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 사회 자체가 아직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통합되고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생각은 뿌리 내릴 단단한 토양을 찾지 못하고 결국 차가운 권위의 서리 아래 시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지성의 기운은 다시 한번 길고 혹독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탐구의 정신은 다시 깊은 그림자 속으로 쫓겨들어갔죠. 하지만 이 실패가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짓 새벽의 경험은 진정한 새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거대하고 끈질긴 투쟁이 필요한지를 후대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저 베이컨과 같은 선구자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윌리엄 하비와 같은 인물들이 마침내 어떻게 성공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는지, 그 위대한 투쟁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마지막 여정이 될 것입니다. T. 클리포드 올벗의 책 과학과 중세 사상은요, 윌리엄 하비와 같은 과학혁명의 거인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지적인 토양이 어떻게 다져졌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에도 사실 탐구의 불씨는 한 번도 완전히 꺼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마침내 거대한 횃불로 타오를 수 있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후대는 전대의 제자다. 이 라틴어 문구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때로는 과거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우고 부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힘겹게 쌓아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전통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의 개혁이었어요. 우선 전통의 개혁부터 살펴볼까요? 오랫동안 잊혔던 고대의 지식이 서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험난했던 여정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지식이 서유럽에 닿기까지의 여정은 정말이지 실크로드만큼이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필사되던 작은 불씨가 9세기에는 저 멀리 바그다드에서 거대한 번역의 용광로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10세기 이슬람 통치하에 스페인을 거쳐서 마침내 11세기가 되어서야 파리의 학자들에게 그 빛이 닿기 시작했죠.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최고의 지성들조차도 13세기가 되어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700년에 걸친 정말 대장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말 전하기 게임 같았거든요. 그리스어 원본이 시리아어로 또 아랍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마침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주석과 해석이 더 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본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포장지에 쌓여서 희미해진 그의 그림자를 마주해야만 했던 거죠. 당시의 의학교육은 자연이 아니라 책 속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관찰하는 대신에 히포크라테스나 갈레노스 같은 고대 권위자들의 글귀를 붙들고 끝도 없는 논쟁을 벌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누가 더 독창적인 발견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옛사람의 말을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해석하느냐, 바로 그게 실력의 척도가 되던 시대였던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법의 개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사상가들이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일종의 거대한 철학적 전투였습니다. 낡은 지식을 재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 지식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제론과 유명론이라는 두 사상의 거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심오했냐면요. 한 동시대인의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정복전쟁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모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대체 이 철학적인 논쟁이 어떻게 과학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론을 이해하기 쉽게 쿠키틀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실제론자들에게는 인간이라는 이름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쿠키틀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틀로 찍어낸 조금씩 모양이 다른 불완전한 쿠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쿠키가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바로 그 쿠키틀 자체라고 본 겁니다. 이데아 같은 거죠. 반면에 유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쿠키틀 같은 건 실제하지 않아.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쿠키, 저 쿠키뿐이야.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단어는 그냥 각각의 쿠키들을 편의상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실체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개별적인 사물이라는 거죠. 이 두 생각의 차이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는 인류라는 하나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아담 한 사람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진다는 교리를 지탱할 수 있었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셈이죠. 반면에 유명론의 주장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머릿속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눈앞의 사물을 직접 보고 만지는 감각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 바로 이 생각이 훗날 과학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날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오컴의 면도날이 등장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존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어요.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더 간단한 설명이 가능한데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나 복잡한 설명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중세 형이상학의 무성한 덤불을 단번에 베어버린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지식의 실타래를 아주 깔끔하게 잘라냈습니다. 신학은 신학의 영역으로, 철학은 철학의 영역으로 분리시켰고 논리학,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이 각각의 독립된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죠.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하고 모호했던 지식체계가 무너지고 전문화된 탐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생각의 방법이 벼려졌다면 이제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토양이 필요했겠죠? 아주 특별했던 그 토양은 바로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 파도바였습니다. 어떻게 파도바는 과학혁명의 요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성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지성의 심장이었던 파리는 전쟁과 종교 분쟁으로 쇠락하고 있었어요. 그와 달리 자유로운 베네치아 공화국의 정치적 보호를 받던 파도바는 새로운 사상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해부학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이곳으로 훗날의 윌리엄 하비를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파리가 과거에 갇혀 있을 때 파도바는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며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도바에서는 아베로에스 학파의 전통이 아주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연과학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하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학파 역시 생명력을 잃고 메마르고 현학적인 체계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새로운 별을 발견했을 때 그걸 들여다보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유명한 크레모니니 교수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쓰여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낡은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인체를 직접 해부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석의 비밀을 끈질긴 실험으로 파헤친 윌리엄 길버트, 그리고 망원경으로 우주의 진실을 증명한 갈릴레오까지. 이들은 더 이상 책이 아니라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이 개척자들의 작업은 인류가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던 신의 도시에서 인간의 이성과 실험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왕국으로 그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흔히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갈릴레오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건 한 명의 천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모이듯 서서히 형성된 거죠. 갈릴레오가 이론적으로 완성하기 훨씬 전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실험을 하고 있었고, 윌리엄 길버트는 오직 실험만으로 자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습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따라 달력을 바꾸는 것 같은 사회적인 변화조차 점성술의 기반을 흔들면서 과학적 세계관에 힘을 실어주었죠.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서 비로소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은 중세를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세의 가장 충실한 상속자였다는 것. 낡은 세계의 폐허 위에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을 끌어안고 치열하게 씨름한 끝에 얻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중세에 그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근대에 명쾌한 해답도 없었을 겁니다. 자, 마침내 우리는 윌리엄 하비가 발을 들여놓았던 그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과학적 탐구가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낡을 위험과 미신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태로웠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의 길이 평탄하게 열려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거대한 압력들이 곳곳에 있었죠.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종교 전쟁의 관기, 낡은 교리만 앵무새처럼 되뇌던 대학의 보수성, 그리고 손에 흙을 묻히는 실험 같은 건 천한 일이라며 경멸하던 문화적 편견까지. 과학은 이 모든 것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비의 연구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이 어두운 미신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낡은 의학 이론에만 맞선 게 아니었어요. 뱀파이어, 마녀사냥, 점성술과 같이 사회에 만연했던 온갖 미신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이성과 관찰에 기반한 그의 발견은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 인용구는 세운 과학이 요구했던 태도, 바로 그 겸손함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이제 목표는 더 이상 자신의 머릿속에서 거창하고 화려한 이론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기 있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 즉 작은 사실의 더미를 묵묵히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과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던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과학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과학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부시게 설명해 주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중세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정말로 푼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책을 덮은 뒤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